NFT 무엇인가요?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어떤 대중화를 이끌 것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성장할 수. 그래서 정말 이제 그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르브론 제임스가 어떤 덩크하는 장면. 약간 레트로 감성인데 본격적으로 좀 NFT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더리움을 하면서 사실 이더리움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NFT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그래서 NFT에 대해서 좀 더 별도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약속한 대로 NF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무엇인가요? 예, NFT의 일단 정의가 뭔지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NFT는 이제 Non-Fungible 토큰의 약자로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이 뭔지 알아보기 전에 그러면 대체 가능 토큰이 뭐냐라고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화폐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또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일종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더 아니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 다 이제 대체 가능한 토큰입니다. 예컨대 전무님이 1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제가 1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교환을 하면 이게 상호 등가적인 가치를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전무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켓과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또 자켓 이게 다르잖아요. 브랜드도 다르고 품질도 다르고 한데 이게 이제 똑같은 밸류는 아니거든요. 상호 등가가 이게 안 되는데 대체 불가능 토큰은 상호 교환이 가능한 상호 등가 교환이 가능한 다른 대체 불가능형 토큰과는 달리 예컨대 비트코인이나 이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 대체가 이제 불가능한 토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트코인을 내가 10개를 갖고 있고 저쪽에서도 10개 갖고 있다 그러면 사실 둘이 바꿔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내가 갖고 있는 10개와 제가 갖고 있는 10개를 바꾸면 똑같은데 예술품 같은 거라도 보면은 이 사람이 한 10개밖에 안 만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넘버를 남겼다 그러면 똑같은 예술품이라고 해도 내가 1번을 갖고 있는 거와 3번을 갖고 있는 거와 4번을 갖고 있는 거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체가 불가능한 형태로 토큰을 만들었다. 이래서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 non fungible 토큰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걸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는 어떤 예술, 아트 시장에 국한되었지만 이게 이제 다른 수집품 시장이라든지 게임 시장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또 우리가 이따가 얘기할 메타버스 등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게 블록체인의 어떤 대중화를 이끌 것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오른쪽 이 도표를 보면 이게 이제 좀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는 NFT를 좀 랭킹을 매겨본 건데, 예, 아직까지는 이제 수집품 위주입니다. 수집품 위주고, 비트코인 초창기 발전처럼 이제 아직은 좀 그들만의 리그이긴 해요. 이 되게 크립토 세비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수집품의 밸류를 매기고 이걸 커뮤니티화하고 이제 이런 단계인데, 이게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지금 생태계가 굉장히 빨리 커지고 있고 다양한 이제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에 앞서 가지고 조금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NFT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작년 그리고 이제 이번 년에 어떤 이더리움의 가격을 많이 이제 견인한 테마 중에 하나예요. NFT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큰의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DApp이라 부르는 일반적인 토큰들 같은 경우는 ERC20 토큰이라는 것을 그동안 많이 썼었어요, 표준으로. ERC 토큰의 이제 핵심은 어떤 토큰의 수량이 명시됐다는 게 핵심이고요. 근데 지금 NFT 같은 경우는 토큰의 수량보다는 이제 ERC721이라는 이제 스탠다드를 쓰는데 여기는 이제 토큰 아이디랑 이제 소유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발행되고 있는 NFT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NFT 같은 경우는 ERC721 기준으로 발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ERC721의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ERC115라는 또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요거는 또 ERC20와 ERC721 특징을 이제 결합한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이제 기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런 형태로 NFT를 통해서 다양하게 인간의 사람들이 지금 약간은 조금 어퍼 클래스나 혹은 텍세비한 층들이 막 트위터를 가지고 변환한다거나 예술 작품을 가지고 변환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또 고가의 수십억의 거래가 되거나 수백억의 거래되는
이런 거로만 인식을 했었는데 조금 NFT 기술이 대중화되고 또 인간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MZ세대 쪽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재미,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뭐 사이버 보안, 뭐 이런 형태로 서로 주고받는 선물이 하나의 일종으로 좀 진화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NFT의 어떤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가 가장 큰 건 맞고요. 하지만 이제 그 이더리움의 일종의 뭐 경쟁 관계라고 볼 수 있는 다른 레이어 1 그 프로토콜들도 NFT 생태계를 이제 자체적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뭐 솔라나라든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든지 뭐 클레이튼 아니면 NFT에 또 특화된 플로우라는 또 체인도 있고 또 뭐 테라 이런 데에서도 이제 각자 자기 나름의 NFT 생태계를 되게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예, 시장 규모 숫자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그 이번 년 상반기 들어서 이게 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통계에 따르면 2분기 기준 NFT 활성화 지갑 같은 경우는 이제 17만 7천 개. 이게 작년 대비 이게 거의 이제 4배가 넘게 이제 성장을 한 거고 구매자 같은 경우도 이제 9만 4천 좀 넘는 수준이고 작년보다는 이제 5배 넘게 성장한 수준. 판매자도 이제 거의 이제 4만에 육박하는 수준. 작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한 수준. 또 거래량 같은 경우도 8천억 달러가 그러니까 8천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3,500배가 성장한 수준. 그래서 정말 이제 그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NFT 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마켓플레이스거든요. 일종의 거래소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NFT를 민팅도 하고 여기서 이제 또 거래도 하고 이제 그 글로벌 마켓플레이스가 이제 오픈시라는 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월간 거래량이 9월 기준 3조 원이 좀 넘는 수치예요. 근데 이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게 1,091배가 성장한 수치인데 이게 이러한 또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우리가 이제 또 전통금융에서는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워낙 사실은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은 올해 핫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가 올해 사실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시장이 신고가 행진을 겪으면서 이 NFT 시장의 약간의 어떤 포모 현상. 사촌이 땅을 사면 나도 갖고 싶다. 이런 그런 어떤 그 자극을 좀 인간의 어떤 본성을 자극하는 것도 있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또 디지털 자산 변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또 유동성이 또 과잉된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제 확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버블도 생기고 또 그 버블이 생기는 만큼 관심도 집중되고 있고 사실 여기에 또 이제 최근에 또 우리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메타버스라는 또 생태계와 연결이 되면서 또 게임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연관이 되면서 예술도 마찬가지고요. 이 NFT 시장의 성장세가 정말 괄목상대합니다. 네네. 그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뭐 시장 참여자들이 확대가 많이 됐고 또 NFT 가격 자체가 많이 이제 올라갔고 또 이제 NFT 네트워크를 돌아가게 하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자체가 이제 수수료가 많이 효율화가 됐어요. 옛날에는 뭐 이더리움 정도만 이제 그 솔루션이었는데 이더리움 자체가 너무 비싸고 느리니까 다른 이제 또 레이어 1 네트워크들이 많이 나왔고 여기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싸고 좀 빠르거든요. 이더리움 대비해서 뭐 또 다른 또 단점은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좀 인프라가 많이 개선이 된 게 시장의 선인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빠르게 우리 시장 생태계에 어떤 참여자들이 좀 있고 또 어떤 활용 사례들이 이 안에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태계로 바로 넘어갈까요? 예. 그래서 그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좀 장표를 좀 봐주시면 NFT 생태계를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가장 밑에는 이제 메인넷이라 부르는 레이어 1, 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블록체인들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다양한 그 산업 영역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마켓플레이스가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 역할을 하니까 그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메타버스라든지 예술품, 수집품, 게임,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뭐 이런 분야에서 다양한 이제 그 크립토 네이티브한 그 NFT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저는 이게 되게 좀 인상적인 어떤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어떤 이 가상자산 블록체인 시장은 그 굉장히 그 좀 텍세비한 그런 스타트업들이 이 시장을 많이 이제 주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기존 대기업들은 사실은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오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르잖아요. 예, NFT 같은 경우는 이게 물론 이 어떤 그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고 혁신을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스타트업이라든지 프로젝트지만 대기업, 그 레거시 기업이라 불리는 이 기업들이 이 시장의 잠재력을 되게 빨리 간파하고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메타버스 같은 이런 생태계 자체도 사실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들이나 이 하드웨어를 만들던 디지털 디바이스를 만들던 회사들 자체 그리고 컨텐츠를 만들던 업체 그리고 명품을 보유하고 있던 업체 게임 업체 이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업체 예술품 수집품 이런 업체 자체가 사실 메이저 마켓에서 존재하던 거란 말이죠. 여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NFT라는 이 산업 또 이 블록체인 메인넷의 어떤 기술 이런 게 접목되는 것이니까 이 시장의 어떤 성장세가 과거의 어떤 ICO나 또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는 조금 좀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몇 개 좀 사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예컨대 뭐 메타버스 쪽은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되게 밀고 있는데 뭐 NFT를 이제 뭐 지원하는 걸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또 네이버 제페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샌드박스라는 또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협업을 해서 상호 좀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어떤 패션 명품 쪽에서도 이제 그 명품 업체들이 그 어떤 메타버스 안에 본인들의 어떤 명품들을 이제 쇼를 한다든지 이제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해요.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 국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미르4라는 그 게임을 출시하고 여기에 이제 NFT를 엮어서 굉장히 이제 좀 호평을 많이 받고 있고 주가도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와 협약을 맺고 NFT 사업에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양상. 그리고 이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강자였던 뭐 트위터나 카카오, 라인 이런 회사들 모두 NFT를 이제 그 자사의 네트워크에 어떻게 좀 활용할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예술품이나 수집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그 레거시 플레이어였던 소더비나 뭐 크리스티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옥션 이런 데들이 이제 NFT에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고 관련된 이제 그 프로덕트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그 크립토 네이티브한 참여자들 거기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존의 이런 메이저 플레이어들 이 어떻게 보면 경쟁도 또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협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장의 파이를 계속적으로 좀 키워가는 모습이 이 NFT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쓱 지나가면 우리가 오늘 전문적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뭐 전부 다 훑진 않더라도 하나하나의 카테고리를 좀 뎁스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트부터 한번 들어갈까요? 아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유즈 케이스가 뭐 비플이라는 또 유명한 아티스트가 계신데 네. 이분이 이제 그 에브리데이스라는 어떤 작품을 한화로 이제 800억 정도에 이제 판매를 했어요. 이 21년 왼쪽에 보이는 거죠. 예, 3월에 이게 판매가 되면서 이제 NFT 시장이 되게 이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전무님은 이걸 800억 주고 이렇게 사고 싶으신가요? 800억이 없어요. 800만 원에 이걸 사고 싶으신가요? 아니 800만 원이라면 제가 샀겠죠. 왜냐하면 800억에 팔 수 있으니까 당장 샀을 것 같은데 예. 800억이 없어요. 예, 어쨌든 뭐 이제 현재는 크립토 웨일이라 부르는 이 크립토 리치들이 이쪽 시장에 많이 참여해서 이좀 NFT 시장을 띄우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어쨌든 이제 그 기존의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아트 마켓이 되게 협소했잖아요. 그리고 되게 불투명하고 비효율화 됐었는데 근데 이제 좀 신진 아티스트 혹은 이제 기존의 레가시 아티스트들도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아티스트를 위주로 NFT 시장에 아트 쪽이 이렇게 좀 세그먼트가 형성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현재 NFT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건 이 수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이제 좀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이제 크립토펑크라는 이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수입품으로 넘어간 거죠, 벌써? 예예예. NFT의 일종의 뭐 제네시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0개밖에 안 되고요. 이 픽셀 이 이미지가 10,000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그 최고가로는 뭐 100억이 넘게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우리 어릴 때 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좀 시쳇말로 좀 허접할 때 그때 캐릭터를 갖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레트로 감성인데 아니 이런 것들을
아니 이런 것들이 아니 가격이 지금 터무니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성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일종의 커뮤니티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컨대 지금 이 크립토펑크를 이제 구매하고 보유하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이제 트위터에 본인의 SNS 그 프로필 사진 이걸로 바꿔버려요. 바꿔버리고 일종의 이제 과시를 하는 거죠. 예, 나 이거 있고 여기서 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리지널 갱스터라는 표현이 있는데 나 크립토 오지다. 그리고 내가 이 크립토펑크 10,000개밖에 없는 거를 이렇게 이제 희귀한 걸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제 또 그 나름 커뮤니티에서 또 이렇게 부러움을 자아내거든요. 아니 근데 요걸 예를 들어서 살짝 잘라가지고 말이죠 사진을 그 카피로 뭐 프사에 올려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죠. 뭐 우리가 뭐 모나리자를 쉽게 카피할 수 있잖아요. 비슷하게 그릴 수가 있는데 근데 오지가 아니다. 그죠. 모나리자는 예, 그 원본의 또 가치와는 또 이제 비교될 수 없는 거니까. 아 네가 아무리 사진을 찍어서 아무리 해도 올려놔도 이거 네 그쵸. 거는 오지가 아니다. 이게 되게 이제 커뮤니티에서 되게 화제가 됐고 이 크립토펑크와 또 유사한 다른 이 오늘 저희가 이제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수집품들이 되게 많고요. 그런 수집품들을 또 그 트위터 SNS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더리움 체인뿐만 아니라 뭐 클레이튼이라든지 테라라든지 뭐 솔라나라든지 이런데 나름 그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진 나름의 또 제네시스 같은 그런 NFT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화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이제 창작가들이 더 대접받고 존중받고 그들이 또 부를 쌓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미 사실 뭐 일부 우리도 뭐 BTS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 같다. 이제는 그런 누군가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밸류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다라는 인식이 사실 많이 바뀐 거거든요. 이게 수십 년 걸렸지만 이제 그래서 사실 이 NFT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는 우리 같은 옛날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러는데 이성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이성적으로 어려우나.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에도 사실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어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첨언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뭐 핵심적인 가치가 어디서 나오냐 보면은 저는 이제 뭐 커뮤니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인정해주는 커뮤니티가 존재를 하느냐, 그리고 그 커뮤니티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파워풀하냐 이거라고 보는데 이제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는 뭐 이 단순히 이제 그 크립토 세비한 회사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스타들 뭐 예를 들어 뭐 스눕독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 크립토펑크를 자기 SNS에 달고 하면서 이게 되게 지지를 많이 했거든요.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저변이 좀 확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블록체인 NFT 시장에서 되게 핫한 그런 테마 중 하나는 플레이 투 언.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이제 게임을 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 컨셉이 엄청 새로운 컨셉은 아니에요. 그 한국인들한테 있어서. 왜냐면 이제 그 뭐 엔모사의 그 엘모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사실은 그 뭐 성주가 되고 하면은 이제 뭐 상당한 경제적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고가의 거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한국인한테는 사실은 뭐 새로운 컨셉은 아닌데 이게 또 글로벌리 확 퍼지면서 이 플레이 투 언이라는 모델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보면은 이게 이제 동남아에서 되게 그 사용 사례가 많아요. 근데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임금 노동 임금이 낮은 편이지 않습니까? 선진국 대비해서. 근데 이제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예컨대 뭐 월 수입이 뭐 200만 원, 300 된다 그러죠. 뭐 300만 원, 뭐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노동 임금보다 훨씬 큰 거예요. 사진 하나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예. 막 다 같이 이제 몇개 같은 거. 스마트폰을 여러 개를 깔고서 거기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작업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게임하면서 돈 버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뭐 근데 이제 기존의 그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그 모델과는 좀 다른 점은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어떤 글로벌 생태계다. 글로벌 생태계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 엔모사의 엘모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국이나 뭐 대만 요 정도가 이제 주요 시장이었던 건데 이 블록체인 게임 같은 경우는 이게 태생이 글로벌이기 때문에 한번 뜨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과 이제 게임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NFT의 핵심이라고 봐요. 이 아이템의 소유권이 이 회사한테 있느냐 개인한테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NFT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한테 있거든요. 개인한테 있고 이거를 현금화할 때도 기존에는 그 기존 금융 시스템을 많이 따라야 되고 법정화폐에 기반한 그 시스템을 따라야 되지만 이 크립토 생태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탈중앙 거래소라든지 중앙 거래소에서 이걸 얼마든지 현금화할 수 있고 그렇죠. 부가적인 또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이게 상당한 주권이 있다. 제가 이게 들은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비탈릭이 이 게임을 하다가 이 게임 회사가 갑자기 이제 셧다운을 해가지고 본인이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갖고 있던 아이템들이 순식간에 휴지가 돼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더리움을 개발했다. 이런 탈중앙화가 게임 회사가 필요하고 이 아이템들을 걔네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보유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맞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더리움을 만든 게 뭐 한 6년 정도 되니까 그의 꿈이 마침내 이제 6년 만에 어느 정도는 이제 실현이 되고 있다. 그의 꿈만이 아니라요. 예.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게임 플레이어로서 제가 현질을 많이 한 그런 아이템들을 제가 그 게임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사실 그게 가치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사실 저 같은 생각은 이런 게 있는 거죠. 아 이걸 내가 지금 게임을 접고 싶어요. 아니면 더 이상 그럼 이걸 지금까지 내가 들어갔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쵸. 자금을 회수를 하고 싶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또 원할 거고. 그거를 사실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방치돼 있단 말이죠. 근데 올 게 왔네요. 네, 드디어 올 게 왔고. 네, 드디어 올 게 왔어요. 언제 이제 뭐 이제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가 없어지겠네요. NFT와 또 게임이 만나면은 이제 이런 사용자한테 많이 좀 주권이 갈 수 있다. 갈 잠재력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의 먹거리를 이제 인정을 하고 관련한 이제 게임을 출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요새 주가를 보면 뭐 거의 뭐 비트코인 주가 같아요. 그 위메이드 상장 기업인데 그 뭐 전사적으로 실제로 사기도 하셨고 전사적으로 여기다 리소스를 쓰고 있는데 이제 미르4라는 이 게임이 또 이제 그 NFT를 또 적용한 건데 이게 되게 또 대박이 나면서 많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또 이 NFT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많은 게 엔터 쪽이라고 봐요. 그렇죠. 엔터는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무시할 수가 없죠. 아무튼 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팬 커뮤니티가 되게 이제 또 엄청나죠. 쫀쫀하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남들은 잘 이해는 못 하는데 그들만의 또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또 NFT를 활용해서 또 부가가치를 올리려는 그런 시도들이 엔터 산업에서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야 NFT가 시장이 형성할 수 있는데 기존의 어떤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스타들이 사실상 넌 펀저블 토큰의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NFT 시장의 이 컨텐츠나 이 크리에이터나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의 이 IP를 보유할 수 있는 예술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 커뮤니티의 어떻게 보면 로열티, 이 충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그 밸류라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밸류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바깥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 비이성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충분히 그만큼 밸류를 부담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좀 재미있는 점이 아까 이제 이정표 다시 한번 보면은 예컨대 뭐 크립토 펑크나 어떤 이런 좀 크립토 세비한 그런 NFT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면 기존에 이제 이미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레거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제 이걸 얹으면 되니까 이런 또 상호 유기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팬덤으로 보면 사실 스포츠도 똑같아요. 스포츠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구단,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에 대한 로열티가 또 엄청나거든요. 이거 과거에 사실 우리 그 농구, NBA 예. 그 선수 카드들 네네네. 그거 뭐 우리 때는 조금 딱지해서 카드로 넘어가긴 했는데 네네네. 그리고 나서 막 운동화 지금도 난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팬덤이 있었던 쪽은 어쩔 수 없이 NFT와 연결고리가 있는 거네요. 너무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고 이제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NBA 탑샷이라고 이제 이 NBA 또 주요한 또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 선수들이 있는데 이 옛날에 이제 뭐 그 아마 전무님 어릴 때 그 딱지 같은 경우는 그냥 굉장히 그 2D 그래픽의 네, 우리 나라도나 뭐 이런 시대예요. 예, 딱지잖아요. 뭐 컬러였나요? 혹시? 칼라죠, 칼라. 나는 뭐 얼마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NBA 탑샷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디지털이어가지고
어떤 이제 또 중요한 명장면을 그냥 이걸 카드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면 예컨대 뭐 르브론 제임스가 어떤 덩크하는 장면, 뭐 이제 이것이 그냥 그 바로 카드에 들어가는데 이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엄청난 또 밸류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지금 하나의 또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소레어라는 어떤 그 축구 트레이딩 카드 게임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밸류에이션이 5조 가까이가 돼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어떤 뭐 유명한 구단의 유명한 선수들을 다 이제 NFT 카드화해서 이것들을 또 거래하고 게임을 하고 또 오프라인에서 이 선수의 실적이 이 카드에 또 업데이트가 되고 요것들을 또 하나의 커뮤니티화해서 이제 비즈니스라는 요런 단계도 있는데 스포츠 산업도 굉장히 좀 NFT와의 접점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패션 명품 쪽 같은 경우도 똑같죠. 같은 이제 논리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커뮤니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줄 서는 비즈니스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연예인들도 보면 집 앞에 줄 서 있죠. 네네. 스포츠 선수도 뭐 공에 막 서 있죠. 예. 뭐 명품. 뭐 예컨대 뭐 샤넬백을 그렇죠. 가지고 싶어 줄서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줄 서 있는 사람들. 이제 당연히 이제 명품 업체도 이거를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을 하고서 관련된 이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예컨대 이제 뭐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원래 이제 명품의 또 주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불법 복제. 그쵸. 복제 짝퉁이 이제 문제인데 요것들이 이제 원천적으로 좀 진품과 이제 가품을 좀 구분을 해주겠다. 이걸 블록체인 기술로 NFT로 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니셔티브가 있고 또 구찌 같은 경우도 재밌어요. 구찌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아날로그 세계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예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가상 세계에서 본인들의 브랜드를 또 확고히 하겠다라는 움직임으로 제페토에서 이제 관련된 이제 신상을 또 내는 이런 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못 입으면 메타버스에서 좀 입어봐야겠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앞서 말한 모든 그 다양한 트렌드들, 게임, 뭐 엔터테인먼트, 패션, 명품, 아트, 뭐 수집품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향후에 출현할 거대한 이 메타버스에서 다 통합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메타버스에서 NFT를 활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건 알아보죠.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소개드리는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립토 네이티브한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입니다. 뭐 그래서 디센트럴랜드라는 곳과 이제 샌드박스라는 그 메타버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체적인 어떤 그 가상 생태계가 있고 여기서 일종의 화폐로 통용되는 그 기축 통화가 있어요. 뭐 디센트럴랜드는 이제 마나라는 것이 있고 이제 샌드박스는 이제 샌드라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뭐 땅을 팔잖아요. 땅도 팔고 그것들을 누가 사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존의 레거시 기업 네이버 제페토 같은 회사들이랑 또 협업을 해가지고 또 이거를 이제 통합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되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대부분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여기다가 왜 돈을 쓰냐. 우리가 로블록스 같은 게임도 마찬가지 미국에 상장돼 있지만 결국은 미국의 10대들이 한 60%, 65%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10대들이 게임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경제관념과 생기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를 얹어서 교환하는 이런 경제 활동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데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주시고 오늘은 저희가 이런 생태계의 활용에 대한 사례 분석까지 하지만 결국은 너무나 어린 친구들부터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다음 시간에 좀 이어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조금 더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이 장표에 나온 거는 이제 크립토 네이티브한 그런 프로젝트들인데 사실 이제 레가시 기업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로블록스라든지 뭐 페이스북, 제페토 이런 회사들이 또 이거를 되게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근데 사실은 저도 이게 심적으로는 막 엄청나게 공감이 처음에 가지는 않더라고요. 여기다가 돈을 왜 쓰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제 제 세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싸이월드를 많이 했던 세대인데 거기에도 제가 이제 뭐 도토리를 사고 이제 미니홈피를 꾸미고 이런 것들을 제가 부모님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 여기다가 왜 이제 돈을 쓰고 막 이제 현질을 하냐. 그렇죠. 그게 뭐라고. 하지만 이제 그게 그 제가 당시에 있었던 어떤 커뮤니티 학교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또 나름의 또 그 뭐랄까 자기 취향을 드러내고 그렇죠. 일종의 또 뭐 사치를 거기서 많이 하면은 이 친구는 좀 여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냥 그대로 이전이 된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로블록스를 되게 이제 헤비하게 플레이하는 분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서도 이게 돈을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강제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돈을 쓰는 이유는 밋밋하게 이제 스킨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약간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안 껴준다는 거예요. 어떤 게임 할 때. 근데 이제 약간의 거기다가 조금 내가 이것저것 덕지덕지 그 스킨도 사고 아이템도 사고 하면은 거기에서 약간의 그 뭐랄까요? 일종의 계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커뮤니티에서 클래스가 올라가죠. 클래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받게 되고. 네, 돈을 쓰고 이런 걸 한다는데 그래서 아, 이게 나중에 상당한 좀 부가가치를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이 부정적인 측면,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저희가 오늘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초기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보신 것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데 과연 이 시장에 어떠한 문제점이 좀 있고 한계점이 있는지는 저희가 다음 편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잠시 인사드리고 또 다음 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